안녕하세요. 하재승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4장 직렬회로인데요. 이번 장에서 배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을 배운 학습 목적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 저항 회로를 확인하고 그 전체 직렬 저항을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직렬 회로를 통해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의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직렬로 연결이 된 그 전압원의 전체 효과를 결정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 아마 이제 새롭게 배우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요. 키르히호프라는 사람이 만든 전압 법칙을 적용하는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를 어떻게 우리가 전압 분배기로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직렬 회로에서의 전력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쭉 다뤄왔던 접지, 기억나시죠? 접지에 대해 어떻게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렬 회로에서 고장을 알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용어를 한번 볼게요. 핵심 용어를 보면은 여기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이제 키르히호프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직렬 회로나 그리고 또 앞으로 배울 병렬 회로에서도 이 키르히호프가 제안한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 그리고 키르히호프의 전류의 법칙 등이 아주 회로 해석에 중요한 그 공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장이 이제 직렬이기 때문에 직렬회로에서의 직렬 지원 또는 직렬 저지 그리고 전압 분배기, 기준 접지, 개방, 탈락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핵심 단어들입니다. 네, 4-1절 직렬 저항입니다. 직렬 저항이라는 것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것을 얘기하는데요. 직렬은 영어로는 시리얼을 뜻하죠.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 두 점 사이에 전류의 통로가 오직 하나일 때 각 직렬 저항을 통해 흐르는 전류는 같게 되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A번 그림이나 B번 그림 그리고 C번 그림에서는 저항의 개수가 점점 증가하긴 했지만 다 직렬로 연결된 저항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 A로부터 시작해서 점 B까지 흐르는 전류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 다. 자, 그럼 이렇게 통로가 하나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각각의 R1, R2 또는 R1, R2, R2, 3 이런 그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떨까? 그래서 그 전류의 양이 흐르는 전류의 양이 R1을 흐를 때 또는 R2를 흐를 때 서로 다른 것인가? 그게 아니죠. 저항값이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R1은 뭐 105옴, R2는 205옴일 수 있지만 각각의 직렬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동일한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4-2의 저항의 직렬 연결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림 A부터 C까지 보시면 저항에 놓여 있는 위치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실 때 그 저항의 모양들이 서로 다르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연결들을 잘 보시면은 통로가 단일 통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번부터 2번까지의 모든 저항들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들입니다. 그래서 왜 직렬이냐? 오직 원 패스, 하나의 패스만, 경로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항이 놓여 있는 위치를 보고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라고 헷갈릴 필요가 없이 경로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나 먼저, 그래서 저항이 직렬 연결인지, 나중에 배울 또 병렬 연결도 있을 텐데, 경로가 단일인지 싱글 인지를 확인을 하면 직렬 회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4-1인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실습을 브레드보드에서 해봤는데요. 자, 브레드보드 위에 저항 R1, R2, R3, R4, R5까지 5개의 저항을 이제 직렬로 연결을 하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브레드보드에서 여러분들 그 접점에 그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기억을 하실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R1부터 R5까지 자, 직렬로 연결하려면 점퍼 와이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접점을 잘 고려를 한다 그러면 R1의 이 오른쪽 단자에 있는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 접점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R2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2의 오른쪽 단자에 있는 것을 다시 R3의 위쪽에 있는 단자까지 이렇게 아마 또 연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R3는 이 접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R4는 왼쪽 단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이렇게 R5의 오른쪽 단자까지 점퍼 와이어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브레드보드 위에 꽂혀 있는 저항의 직렬 연결인데요. 자, 그러면 이 직렬 연결을 회로로 표시한다 그러면 B번 그림처럼 표시할 수 있겠죠. R1부터 R2, R3, R4, R5의 저항을 하나의 경로로 연결을 한 게 바로 직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직렬 회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바로 브레드보드, 우리 앞에서 봤던 브레드보드인데요. 이 브레드보드를 이제 그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면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보았죠. 자, 우리가 그 실습에 쓰고 있는 엘비스의 브레드보드를 본다고 그러면 요거를 약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왼쪽과 오른쪽. 자, 왼쪽은 A부터 A, B, C, D, E. 그 다음에 오른쪽은 F, G, H, I, J, K까지인가요? J까지겠군요. 예, 그래서 요 브레드보드를 안을 열어보면은 자, 요렇게 안에 그러니까 접점을 제공하는 그 금속 판이 이렇게 길게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원으로 쓰고 있는 그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라고 이제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밖에 한 줄로밖에 이제 표시가 안 됐는데요. 우리 엘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두 줄이죠. 한 줄, 두 줄. 그래서 왼쪽에는 뭐 플러스,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의 내부의 안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시면은 이렇게 긴 접점이 안에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브레드보드의 내부 모습이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우리가 R1부터 알파5까지의 직렬 회로를 연결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브레드보드에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저항의 병렬 연결인데요. 이 병렬 연결할 때도 이 브레드보드 위에 이렇게 접점을 고려를 해서 저항을 배치하고 점퍼 와이어를 연결을 하면 병렬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브레드보드라는 거는 그 정해져 있는 패턴이 회로 구성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의 형태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스케치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를 요약을 해본다 그러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그 3장에서 한 내용, 2장 3장에서도 설명한 내용이지만 모든 회로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전압원, 그 다음에 부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압원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전압원은 우리가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한다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전압원 소스이기 때문에 항상 전압 V 옆에 이렇게 S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VS라고 쓴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볼티지 소스라고 쓴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하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안 하고 로드라고 했는데요. 자, R1, R2, R3는 이 전압원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하는 놈들이죠. 그래서 로드라고 우리가 보통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저항과 같은 숫자들이 다 이제 로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경로,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게 돼 있어야만이 회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 전압원이 연결되어 있는 직렬 회로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직렬 회로의 예를 봤었죠.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자,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는 오직 하나만의 통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의 전류는 같다. 예. 그래서 뒤에서 앞부분에서 뒤에 가면 설명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 직렬 회로에서 모든 지점에서의 전류계를 설치를 한 상태인데요. 자, 이 전류계가 얼마를 지금 가리키는지를 여기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해놨는데 모든 부분에서 2mA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단일 통로일 때는 전류의 양이 R1을 흐를 때 2mA이다가 R2를 흐를 때 1mA이다가 또는 R3를 흐를 때 다시 3mA이다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의 각 통로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직렬 저항은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느냐? 지금 첫 번째 A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5ohm이지만 자, 15ohm을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렬에서는 이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5oh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옴이 3개로 늘어났네요. 자, 각각을 다 더하면 35옴. 그래서 전체 저항이 모든 저항들의 값을 더하면 된다는 거. 이게 직렬 저항의 연결이죠. 그래서 직렬 저항기 전체 저항은 개별 저항기의 합인데, 자, 이 그림에서도 전화번이 있고 그다음에 경로가 있고 로드 부하가 존재하죠. R1, R2, R3. 자,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다 이거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4.38kilo 오음이죠. 예, 이게 W로 자꾸 바뀌는 게 파워포인트에서는 오음으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편집을 했는데 이 그 동영상 편집기로 불러오면서 오음이 W자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타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좀 약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저항이 4.38kΩ일 때 그러면은 흐르는 전류는 얼마이신가? 네, 전류는 R분의 V죠. 그래서 4.38kΩ 분의 12V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전류 I는 모든 경로에서 똑같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